한국 사회 정서상 차를 한 잔 마시냐 술을 한 잔 마시냐 이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보시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왜 맥주를 마셨던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이 날 텐데 뭐 이낙연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냉랭하진 않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뭔가 좀 냉한 뭐 이런 기류는 좀 있었고요. 일요일 낮에 30분 차.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원팀 얘기 많이 하는데 원팀이 사실 신화적인 얘기인데 원팀이 되려면 정치권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김태현의 정치쇼. 언젠가는 만날 줄은 알았는데 어제 이제 일요일에 전격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지지층의 갈등 뭐 이런 거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어제 현장에서도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좀 노출이 됐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아까 이제 그 멘트도 나왔지만 2주 만에 만났거든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원래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오래는 안 걸리는데 그렇죠. 2주 만에 만난 것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정서상 차를 한 잔 마시냐 술을 한 잔 마시냐 이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보시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왜 맥주를 마셨던 민주당 후보들이 기억이 날 텐데 뭐 이낙연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냉랭하진 않아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여전히 뭔가 좀 냉한 뭐 이런 기류는 좀 있었고요. 일요일 낮에 30분 차.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원팀 얘기 많이 하는데 원팀이 사실 신화적인 얘기인데 원팀이 되려면 정치권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절대적인 희생 누군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절대적으로 희생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치관을 서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모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랑 이재명 후보가 원팀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남는 어제 만남이었는데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큰 우려 뭐 이거는 좀 해소를 시킨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최소한 딱 했고 앞으로는 희생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좌우할 것 같습니다. 가치관과 이해관계, 그거 중요한 건데. 그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후보 선출되면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그렇죠. 맞는지.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차기를 도모하는 사람이면 사실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일치하기 쉬운데 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 사실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 빼고는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뭐 다음을 도모하거나 이런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내 위상이 사실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으로 이제는 후보가 되고 나서 이낙연 후보한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제 이낙연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정신, 가치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호소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워딩의 최대치를 어제 한 거고 그거를 실현시키는 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몫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경선 떨어진 사람이 그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선대위원장 맡고 막 이러면서 뭔가 좀 형식적으로도 원팀 됐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어제 선대위 직책을 맡기로 하긴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이나 상임 고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2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캠프 중심에서는 후보자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이 할 거다. 어제도 뭐 4선, 5선 수십 명이 하는 자리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정치인법에서 보면 상임 고문은 사실 그러니까 뒷선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뛰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가 뭐 엇갈린 해석이 다 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선뜻 상임위원장 그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고문을 맡기로 했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서 뛰지는 않을 거다. 뭐 요거를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임 고문.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앞서 저희가 뭐 그래도 최소한은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역벤션 막 그런 막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런 어떤 리스크는 좀 덜어낸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랑 만나서 지지층을 결속하는 게 어떤 컨벤션 효과로 이어질 거다.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컨벤션 효과가 나지 않은 건 이낙연 대표의 문제보다는 대장동 게이트가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집토끼를 좀 다독이는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30% 정도는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에선 그 정도 지지율에서 이제 어떻게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집토끼나 이런 뭐 당내에서도 그렇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중도층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있어요. 소시오패스. 지난 주말에 사실 뭐 이게 금요일 날 처음 올라왔나요 기사가?
그렇죠. 정치인사 그 출연하셨던. 네,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그런 건데 금토일 뭐 이 소시오패스로 난립니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부터 좀 해보죠. 정치인사라고 하는 이제 시사 방송에 원희룡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부인의 말을 빌려서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부인이 이미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그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사과를 해라.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현근택 대표가 방송에서 나갔는데 그게 이제 뭐 처음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가 그게 아니라 제작진이 너무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니까 좀 쿨다운을 위해서 현 변호사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현 변호사 얘기는 사과를 해야 될 건 자기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그거 좀 이제 뭐 평가를 해보죠. 부인이 정신과 전문의잖아요. 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표현한 거 그리고 그거를 원희룡 후보가 그대로 인용한 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좀 두 분 세 분 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럼 의료인이 이제 직접 본인이 진료하지 않은 만나서 이제 어떤 증상을 이렇게 캐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진단을 한다는 것이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료학적인 의료계의 반응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을 보고 이런 소시오패스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병학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정신과 의학 사라는 그런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이 후보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논란은 될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은 이게 이 사과를 할 영역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치가 뭐 말의 품격으로 하는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러지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부인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이 의사기 때문에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강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원희룡 후보가 부인 말을 근거로 해서 너무 나가요. 뭐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가 어쨌든 4강 안에 든 이유는 지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아수라장 같은 이 경선에서 그래도 좀 뭐 중립적인 혹은 또 중도 공략적인 이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 투표 경선 막판에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 SNS에서 반응들 보면 지지자들도 약간 정신이 없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냐 아니냐 이거를 말 한마디로 규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인데 그걸 너무 지금 뭐 자기가 대단한 걸 혼자 발견한 사람처럼 하고 있는 모습은 좀 같죠, 좀 막판에 이제 4위로 올라가지고 이제 막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공격적인 이슈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이 좀 있어 보입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만약에 이거를 원희룡 지사 캠프의 뭐 대변인이나 뭐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뭐 논평으로 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캠프에서 논평으로 맞받아치는 걸로 한 번씩 주고받고 끝났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 정치적인 언어를 포장하는 것처럼 나간 게 하나 문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우리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대선을 맞아요. 앞두고 있고 후보들에 대해서 무슨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의 차이가 뭐냐 어젠 이런 기사까지 막 나왔던데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뭐 거론이 공개적으로 되고 또 뭐 경기도 국감에서는 조폭 연계설이 계속 나오고 이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소시오패스랑 조폭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우울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뭐 역대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겠어요.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후보들이 뭘 하겠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후보들의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 있는 자문단 이런 분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굉장히 커요. 정책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사실 지금 이런 판에서는 옳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정책은 전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걸로 인한 후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국민이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진짜 양측에 가 있는 경제 전문가들하고 외교 전문가들 지금 심심하실 것 같아요. 뭐 하지? 아무도 우리 얘기 안 들어주는데 막 이러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경제하고 외교 얘기를 매일 다루는 거예요. 자, 8641님.
원전지사 30 넘지 말아야죠 하셨고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KY 팍님은 현근택님이 오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최상용님은 싸울 거면 정치수에서 싸우지. 원희룡 현근택 정치수 다시 부릅시다. 좋은 솔깃한데. 아이디어네요. 네. 섭외 한번 넣어볼까요?